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기자 출신 어공 허정환 전 국토부 디지털 소통팀장을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공 생활, 어공 하시면 아시죠? 이 어쩌다 공무원? 한 네. 20년 하신 거죠? 네, 20년을, 정말 어쩌다 20년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어제 17일 0시로 네. 제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그럼 따끈따끈한 민간인이네요. 네, 따끈따끈한 민간인 신분입니다. 네. 옛날에 뭐 정부미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어떻든 어공으로 20년 일을 하셨는데 공직사회, 대한민국 공직사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이제 뭐 기자 생활을 길게는 안 했지만 언론에 좀 있다가 뭐 공직도 취재를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 만나는 게 편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공직이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좀 경직되기도 하고 그 공무원이라는 그 공직이라는 직업의 그 옷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비유가 제가 너무 그 당시에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과천청사에서 처음 근무를 했는데 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리를 비우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청사 안에 이렇게 이제 후생복지시설 중에 농협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가면 뭐 은행 가서 뭐 일도 좀 봐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막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경직되게 들어가 보니까 받아들여졌고 어렵게 받아들여졌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또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응은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직이라는 게 이런 면이 있구나 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또 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이 적응을 하려니까 스스로 정당화를 해야 되고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공직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꾸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업무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인정도 조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금 하신 얘기에서 뭐가 연상됐는가 하면 왜 쇼생크 탈출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드가 이제 그 가석방으로 추록을 했는데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자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조적이었던 거죠. 저는 기자는 그때 뭐 언론사에서는 사무실 오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했는데 공무원들은 9시간 자리 지켜야 되고 그게 너무 이제 반대적으로 나도 저렇게 된다라는 게 스스로 너무 이제 뭐 제약을 했다 뭐 이런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경쟁력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경쟁력은 높지 않을까, 뭐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학벌 만능주의는 저도 싫어하지만 뭐 학벌로도 그렇고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말로 스펙으로도 그렇고 매년 이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이제 한 번은 5급 공무원들 몇 년 전만 해도 들어오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녁에 그 친구들하고 한 20-30명 저녁도 먹고 강의 끝나면 그러면서 이제 이력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학력들을. 그러니까 주로 고시공무원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뭐 일반 7급, 9급도 뭐 사회에서 요즘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 시험 경쟁률 같은 게 많이 한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시험 쳤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로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조직이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또 같이 협업을 해야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협업하는 경쟁력이라든지 자기 소관이 아닌 부분을 고려하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국내에서 다른 조직들과 해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다른 나라하고 혹시 공무원들끼리는 뭐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개인적인 그런 경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사회에서 얘기하는 스펙이라 이런 것들은 뭐 선진국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도 저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일을 할 때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 공무원들도 다 그 관료 사회고 위계 질서가 있는 거겠지만 그
조직을 바라보는 태도나 개인들의 또 문화적 그 배경, 사회적 배경 자체가 다르고 또 우리나라 특히 또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외국 선진국의 공무원들과의 비교해도 개인적으로는 역량은 뛰어날 수 있으나 협업을 해서 조직이 일을 할 때는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협업하는 능력, 뭐 지금 집단 지성 쪽은 좀 약한다는 말씀 같고, 네네. 또 이제 아까 그 얼핏 칸막이 비슷한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수한데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취약한 거. 이거 네. 원인이 뭔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칸막이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존재적인 어떤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정해놓은 그 권한과 책임 안에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요만큼의 권한과 책임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수직적으로도 여러 레이어들이 쌓여서 복합적으로 일이 심층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수평적으로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뭐 자연현상도 마찬가지고, 인문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공무원들은 그걸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영역이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맡은 그 영역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끌어와서 좁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쭉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뭔가 연속성이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을 끊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 끊어서 나는 요 영역이 내 담당이니까 요것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칸막이라는 거는 존재적으로 그냥 공무원의 직업이라는 게 그렇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20년 지나니까 조금 더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사회에서의 직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절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늘공이고 소위 철밥풍이라고 약간 비판적인 용어로 그렇게 받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정년을 자꾸 더 늦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위험하거나 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더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더 수동적이고 위축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칸막이라는 것들도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 좀 약간 뭐 이게 사실 공무원 사회를 제가 뭐 도매금으로 이렇게 어느 집단을 판단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저도 싫어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또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작년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그 도시의 이제 도로 꺼짐, 싱크홀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싱크홀이라는 게 지하에 굉장히 복잡한 게 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굉장히 복잡한 소관들의 영역, 지자체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고 그런 그 인프라들이 또 깔려 있고, 또 그 공구 자체가 사업이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냐, 뭐 정부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냐, 어느 공고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싱크홀이 터졌다 그러면은 거기 현장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심을 한다든지, 거기에 묻혀있는 시설들이 내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주권자 관점에서는 다 어쨌든 싱크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도를 한다든지. 물론 이거는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 네. 언론사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출입처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말하자면 그 공직사회에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요 연장에서 우리 공직사회, 우리 공직문화에서 고칠 점, 요 연장에서 뭘 꼽으시겠습니까? 고칠 점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요. 제가 이제 뭐 퇴직을 즈음해서 이렇게 키워드들 한 번씩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10몇 개, 한 20개 가까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글쎄요, 이제 근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 자체가 이제 끊어서 보고 칸막이가 심하다라는 거고, 요즘 이제 이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통령도 자주 얘기하시니까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수요자 중심, 수요자 시각, 수요자 관점으로 일을 하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토론회를 많이 하면서 그 발언이 많이 이제 중계가 되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되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나왔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뭐 보수든 진보든 사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안 바뀌죠. 항상 공무원들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 있고, 아까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문제하면 국민이 있을 땐 다 같은 싱크홀 문제고 내 주변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안전과 위험의 문제인데 공무원들은 이제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이제 그런 공급자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변화하고 특히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사를 거듭하고 성장과 또 위축 거듭하는데 정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부는 표현이 또 맞는지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물론 책임도 지겠지만,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공무원들이 직업적으로 또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내가 속한 조직은 독점적인 기업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는 정해져 있는 임무를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급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약간 이제 민간에서 언론 생활을 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홍보 강의도 좀 하고 이러면은 항상 하는 얘기들이 홍보나 소통을 할 때 첫 출발을 관점을 자꾸 바꿔라, 스위칭 해라. 그러니까 공급자에서 수요자 갔다가 또 국민으로 갔다가 요즘은 이제 또 굉장히 이렇게 좁게 세그멘테이션에서 또 이렇게 니즈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하고 또 거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공무원의 시각으로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을 좀 바꾸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도 또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동질화된 집단,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일화되고 동질화된 집단. 그러니까 그래서 동종교배들이라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현이 이제 저도 굉장히 반가운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종교배와 다양성과 또 다르다라는 것, 나와 다르다라는 것,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직업, 다른 문화 배경, 이게 결국 배움의 과정이고, 그게 섞여야 이게 진화의 사실 원동력도 그거고, 이게 운명이든 생명이 진화해온 것도 다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동질화된 생각을 하지 않고 동질화된 문화와 습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을 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구심력만 강한, 구심력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조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망하지 않는 기업 얘기를 하실 때 소위 대마불사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공직불사 이런 생각들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직인 동안에 겪어본 고위 공직자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누군가요?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은 저의 관점에 따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또 가까이서 일을 했거나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은 아무래도 또 좋게 보겠죠. 이제 그런 어떤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여당 계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이용섭 장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하고, 광주시장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었고, 그 부분을 좀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쪽에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보수 쪽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강호인 장관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재부 출신이셨는데, 그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아닌 분들 중에,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을, 국토부 2차관 하셨다가, 대변인도 한번 하셨고요. 하셨다가, 이분은 이제 순수하게 저희 조직에 있었던 분이죠. 아까 이용섭 장관과 강호인 장관은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이분은 이제 저희 대변인 됐다가 나중에 이제 평창올림픽 사무총장으로 이제 가신 분인데, 여형부라고 차관하시고 평창올림픽 사무총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 이제 대변인까지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3분 정도가 네. 좀 떠오릅니다. 그 장관도 다 국토부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용수장, 뭐 다 국토부죠. 이름은 네. 이제 뭐 건설교통부도 있고 그렇죠. 한데, 네. 그분들의 각각 칭찬하고 싶은 점이 면모가 뭔가요? 일단 이제 이용섭 장관과 강호인 장관은 그 장관이 이게 사무관을 독대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런 독대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불러주셔서, 뭐 제가 독대할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파격이죠. 그래서 한번 누구 독대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막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어공인 공무원을 제가 이제 페북을 가끔 뭐 쓸 때 보면은 제가 어공 사무관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주면 나부랭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를 네. 스스로 나부랭.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존재인데 굉장히 불러서 이렇게 이제 고민도 얘기하시고 임무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기준에 부합하면 굉장히 정확한 평가와 칭찬을 개인적으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직급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관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처도 장관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장관은 이제 조직의 기관장이고 또 리더인데, 이분들이, 리더십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안다는 것도 사실 뭐 개인들도 쉽진 않은데, 이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아셨던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전문성들이 있고 다들 전문성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쪽에서 이름을 좀 그래도 날리셨던 분들인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이런 쪽이야. 그거는 허정은 너가 좀 맡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거를 취임하시자마자 또는 취임하기 전에 아름아름으로 저희 조직에 있던 분들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고 만나서 개인적으로 나 이런 게 필요한데 너의 이런 능력이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정해지고 일을 시작을 같이 하게 된 두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YS가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하자면 자기한테 부족한 머리를 빌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 얘기할 때 뭐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작은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약한 힘인데 굉장히 잘 활용하셨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활용.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저도 활용되었고 조직의 한 사람이니까 쓰임을 된 건데 그게 전체 조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저 개인에게도 또 어떤 성취감도 줄 수 있는 분이고 당연히 그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됐던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그 두 장관의 그 스피치라이터 하신 거죠? 스피치라이터도 했고 뭐 섬세하게 다른 글들도 봐줬고 이용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개인과 관련돼 있는 일들을 거의 저한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개인 그 당시만 해도 SNS가 없을 때인데 2006년, 7년 이제 정치하시려고 또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그런 것들을 청와대 이제 수석으로 있다가 오셨는데 청와대 행정관 직원한테 모든 개인 블로그와 뭐 비밀번호 계정 관련돼 있는 정보 자료 뭐 소위 어떻게 비용 지불하는 것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넘기고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개인의 히스토리도 다 저한테 줘서 제가 관리하면서 글도 쓰고 그분과 저만 교감할 수 있는 통로로 계속 교감하면서 글을 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떠올랐는데 보통 이제 장관들이 저도 이제 여러 장관들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처 또 지금은 또 다른 분이 이제 스피치를 할 텐데 이게 이 스타일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를 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 또 직접도 안 해요. 위에서 그냥 툭 던지면은 줄줄줄 내려오면서 그게 곡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정확한 본질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밑에 내려와가지고는 담당자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이러면은 뭐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필요한 분들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하는데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데스크들도 네. 뭐가 부족한지, 취재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네, 글을 네. 어떻게 써야지를 명확하게 말하자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잘 못 썼다. 네. 이게 뭐냐, 이러고 만 사람들은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보통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장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스피치라이터를 하셨고, 총 장관 스피치라이터를 한 12, 13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그 일을 좀 벗어나고도 싶었고, 그 스피치라이터를 하게 되면, 제가 원래는 홍보하러 들어갔는데, 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책 공보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전엔 정부가 공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린다, 공중에. 근데 이제 홍보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전에 이용수 장관 전에 추병 장관이 저를 이제 어떻게 우연히 발탁을 했고, 이용수 장관 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MB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죠. 사실은 이게 나오면 혹시 이제 그 공무원을 그만두면 나와서 저 개인적인 경력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홍보를 해야 나와서 어디 민간에 취직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MB 정부 초대 대변인께 이거 안 하고 그냥 원래 홍보하던 일 돌아가겠다. 그 전에 장관님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으니까 했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장관이 원하시는 거 그냥 계속 해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후로 쭉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 글쓰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공무원들한테 글쓰기 팁을 주신다면은 어떤 네. 팁을 주겠습니까? 뭐 워낙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신 분들이 많고,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공급자 관점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면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그러고 보면은 결국 SNS나 유튜브나 뭐 방송 신문도 마찬가지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사회자 진행자님도 언론에 계셨지만 제 기억에는 신문에서도 쉬운 용어도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제 기준으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볼 수 있을 정도에 맞춰서 쓴다든지, 그래서 항상 독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용어도, 썼던 용어를 또 설명을 해준다든지. 독자 마인드라고 그렇죠. 하죠. 예, 독자 마인드인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독점적인 사업체니까.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뭐, 장관 연설문을 쓰는데, 연설문을 쓸 때는 장관의 시각,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관이 어느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듣는 청중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 동네 주민, 지역의 주민인가, 아니면 특정 분야 전문가인가,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서 듣고 싶은 얘기들을 또 장관이 세련되게 얼마나 메시지를 담았을 것인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걸 인수받아서 이제 한 1년, 2년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제가 올해 썼어요. 어떤 특정 기념일에. 내년에 돌아오면은 제가 올해 쓰면서 전에 했던 거를 다 틀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쓰고 그 당시에 약간 추세에 맞는 용어들을 좀 썼단 말이에요. 유머도 예를 들면은 그 시대에 맞는 거 썼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초안을 또 받아봐요. 그러면 전년도 제가 쓴 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10회였던 걸 11회로 바꾸고 연도만 바꾸고 숫자만 바꿔서 다시 옵니다. 업데이트만 하는 거군요. 네, 복붙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성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거 뭐 가는 뭐 당연히 문제고, 전혀 이거를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장관이 읽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유머라는 것도 맥락이 있고 그때만의 맥락이 있어 웃기는 건데 시대가 지나가면은 유효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고객 마인드가 좀 떨어지고 또 혁신에 약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혁신에 약하고 변화라는 거를 당연히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네. 이른바 어공이셨는데, 어공과 늘공 사이의 갈등과 긴장,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뭐 원만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갈등, 긴장이라는 거는 이제 묘한 거는 있겠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어공은 늘공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약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어공은 거의 뭐 조직이 한두 명 있으니까 거의 외로운 섬인데 지금은 그래도
꽤 많거든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약자, 그다음에 행정직들이 성과라든지 인사를 결국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공은 결국 이제 특수한 경력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업무 역량 때문에 또 들어가는데 어공들이 하는 그 분야의 내용들의 성과들을 소위 이제 원래도 주필이 있지만 공무원사에도 보고서를 쓰는 사람, 펜트 잡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주필이라고도 하는데 각 단위부서마다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이제 고시 출신들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총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해서 장차관 위로하고 뭐 더 상급기관 대통령실 보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주필들이 성과를 다 가져가죠. 사실 공무원 조직이 그러니까 어공뿐만 가져가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어공은 일반 행정적인 성과보다는 좀 더 어공이 행정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행정화 시키면서 성과는 다 그쪽에서 가져가고, 어공들은 그냥 기능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잠재되는 갈등 요인이 있죠. 뭐 성과 가로치기를 하는 거군요. 뭐 노골적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늘공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연설문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데 장관들께서 그 저를 그렇게 인정하고 발탁하고 해서 연설문 허정환이 해 라는 걸 막 간부들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냥 다 기능적이고 예를 들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게 평가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들어야 되는데 콘텐츠 몇 개 만들었어는 보고는 늘공이 하죠. 근데 품질을 높이고 그거를 위해서 거기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하는 것들은 어공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게 이제 공무원사에서 모든 게 행정화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 도움을 받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어공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연장을 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돌아가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공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들이 무기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는 그건 저가 들은 게 아니라 이미 퇴직하신 고위직들이 겪은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기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허정아 너도 이제 부서장이 됐고 너도 어공이지만 너도 부서장으로 관리자이기 때문에 너도 그런 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겁을 주어서 공무원들이 자기를 임기 연장을 하게끔 만드는 무기들을 하나씩 만드는 어공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주 일부인데 이제 그런 어공들이 있고 또 늘공도 늘공대로 또 이제 자기들의 성과를 하는데 어공이 이제 안 따라온다든지 자기 영역을 고집하면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이렇게 또 뭐 핍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어공의 가치랄까? 어공이 남대로 일종의 매기 효과 같은 걸 좀 거둡니까? 매기 효과가 그게 참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기 효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선순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뭐 혁신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려서 근데 그게 매기 효과도 이게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직 뭐 20년 하니까 이제 저도 뭐 저는 공무원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민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아무리 특출나든지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되거나 리소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적절한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공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특출나게 크리에이티브 했던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그 균형점을 못 찾으면 매기 효과가 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탕질만 하고 그냥 나간다든지 조직에서 이게 갈등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지혜이긴 한데 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매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선순환적으로 어공이 나가도 그게 영향이 남아서 공무원 조직이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공이 나가면 그 일도 그냥 끝나는 그게 이제 발전이 없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제 공무원 조직이. 네.
공직사의 풍토의 개선점으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면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겠지만, 그냥 전제를 하면, 저는 이제, 여러 이제 정보들을 봤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용섭 장관 같은 경우는 나가시면서 저도 같이 데리고 이렇게 이제 정치권으로 가자는 제안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남으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정권 바뀌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정권 바뀌었을 때 공무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이제 몰랐으니까 사회에 있을 때는 소위 영혼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또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오래전에도 몇 번 그런 글을 쓰고 최근에도 한번 쓴 것 같은데 이 공무원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 이제 공무원 집 관료 사회로 그냥 이제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도라고 해야 되나 질기고 단단한 힘도 세고 탄성도 강한 고무공.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쇠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고무공이 관료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때린 사람이 오히려 힘들죠. 튕겨 자꾸 나오니까 무거운 쇠망치로 오히려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공무원 집단은 너무 제가 비유가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무공 같은 단단한 고무공. 그래서 때려도 깨지지 않으면서 튕겨 나오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이나 지향점이나 가치나 철학은 그 정권이 가진 철학에 의해서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긴 맞죠. 지향점도 바뀌는데 일하는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다른 게 행정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지자체에서 이제 시와 이 단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로버트 태권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가 조정안에 달렸다. 네. 수긍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을 당연히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조정을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지시 던져주고 기능적인 것까지 하나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도 국무회의 토론하는 것들 라이브 유튜브로도 나오고 다 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다 국민들이 보는데 방향을 던져주고 목표를 명확하게 주고 그다음에 그걸 추진할 때 벌어지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그 관습적인 거나 관행적인 거나 타성적인 것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헛발질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이런 쪽으로 가지 말게끔 가이드를 주고 목표를 명확하게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에게 맡기고 다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고 엄격하게 하면 공무원들은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보면 던지고 많은 대통령들이 뒤에 성과를 평가할 때는 엄정하게 안 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간이 또 5년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그래도 행정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무원 사회를 저는 국무회의나 이럴 때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관행대로 하거나 공급자 중심으로 하지 않고, 조금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 좀 혁신적으로 하겠다. 발상을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의 그 정도의 경험과 연륜이고 안목이면 그리고 정보력도 있고 그래서 던지시면 공무원으로 가고 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도 조금 잊지 않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뒷마무리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흔히 공직사회에서 장관은 과객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고무공 얘기할 때 그 말이 이제 떠올랐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도 뭐 예컨대 뭐 이건 이제 일각의 그 관측입니다만 뭐 정성호 장관이 뭐 검찰 출신이라서 포획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대통령이 너무 만기 침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만기 침람의 우려도 좀 있어 보입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뭐 언론이나 이제 여론에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보고 듣는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만기 칠람이라고 할 정도까지 가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이제 이 정권이 교체되는 그 과정이나 시기나 계기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이나 공무원 사회, 관료 사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내내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방향을 잡을 때 이제 한 몇 개월 됐으니까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딴 길로 가지 않게끔 잡아주시고 쭉 과정을 팔로우를 보고받거나 하실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국무위원이나 장관 통해서 나중에 마무리를 적정한 시점에서 던졌던 과제에 대한 마무리 시점에 가서는 명확하게 해주면 공무원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우리 같이 한 뭐 몇 년 근무도 했었고. 예. 기자 생활 한 6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길지 네.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난 20년간은 밖에서 언론과 소통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홍보 일을 하셨을 때도 네.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언론과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과 언론인을 향해서는 어떤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진행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언론의 선배시고 언론계도 많이 하셨고 진정한 언론인이시고, 저는 이제 뭐 잠깐 이제 일천한 기간 발을 담갔다가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고원 정도까지는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언론과 공직의 비슷한 점에서 이렇게 이제 제너럴리스트 비슷한, 그죠? 뭐 기자들도 출입처 바꾸고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이라는 게, 순환보직도 출입처 바꾸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죠?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한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긴 안목이라든지 긴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전부도 당연히 가져려고 뭔가 조직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언론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 전문성과 일반적인 어떤 그 넓은 안목의 균형점을 찾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얘기 또 새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언론사 이름 밝혀도 되나요? 아, 그럼 네. 예. 조선일보의 이제 사설에서 그 사설에 이렇게 이제 중국과 관련돼 있는 특집 칼럼을 이제 한 몇 번 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것도 뭐 좀 의외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쓴 것도 의외였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조선일보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도 가끔 이제 동료들이나 뭐 후배들 뭐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중국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론 이제 체제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뭐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장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무슨 굴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안목을 가지고 굉장히 그 큰 계획을 세우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인재를 동원해서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고. 이게 권위주의 체제의 강점 같은 강점이죠. 거겠죠? 네. 그게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예전에 개발 독재 네. 뭐 예전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도 물론 언론도 보면은
중요한 시기마다 특집 기사나 기획 기사를 통해서 뭐 안전 문제라든지 뭐 기후 변화 문제, 당면한 저출생 문제라든지 뭐 이런 주제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특집 이렇게 던지고 하면 뭐 국민들도 보고 하겠지만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명을 하거나 본인들에게 책임이 돌아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여론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대처를 기민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 조언이라든지 언론의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언론에 굉장히 전문성도 많고 굉장히 많은 인재풀들의 정보들을 담지 않습니까? 기획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그냥 특집 기사 보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자들도 조금 언론인들도 좀 그런 분야를 특히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가적인 주제들이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전문 기자들도 많이 만들고 키우고 육성하고 뭐 탐사 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육성을 하고 또 기사에 생산되는 그 과정을 이게 그냥 언론 기사에 나오고 물론 그것만 끝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 좀 잘 전달돼서 이게 서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하는 게 물론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딱 필요한 것만 신경 쓰고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언론에 이렇게 저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들어가서 보면 아닌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제 있습니다. 언론이여 실력을 키우라 이런 말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씀 어젠다 세팅, 어젠다 키핑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경청하고 이렇게 인풋 할 만한 그런 큰 그런 이슈를 좀 제기를 지속적으로 불기 수준의 같은 그런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필재 질문. 오늘은 어공 출신 기자 출신 어공이죠. 이제 따끈따끈한 민간이신데 어쨌든 허정환 전 국토부 팀장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